고아라고 한패로 구박하던 시댁 앞에 2천억 상속녀로 나타나 끝장낸 순간 2부 추악한 음모와 완벽한 심판. 앞선 이야기 요약. 고아라는 이유로 3년 동안 시댁에서 온갖 멸시를 견뎌온 지안. 하지만 그녀에겐 2천억 원의 비밀 유산이 있었습니다. 참고 버티던 지안은 임신을 하게 되지만 시댁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음모로 바뀌는데, 사연 인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 후 2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았을 때 저는 온 세상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차가운 집안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 것이라 믿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댁 식구들이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임신 사실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가슴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뭐? 임신을 해? 에휴, 복도 없는 년이 하필. 이 타이밍에 덜컥 임신을 하고 지랄이냐? 안 그래도 우리 진우 승진 시험 앞두고 예민해 죽겠는데 신경 쓰이게 생겼네. 야, 너 임신했다고 절대. 우리 진우 앞에서 유난 떨지 마라.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해야지 집구석에서 애 뱉다고 유세 떠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야, 임신이 무슨 대수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배가 남산만 해도 살림만 잘하더라. 내일 우리 집안 대제사인 거 알지? 내가 음식 전부 다 차려야 한다. 내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방에서 좀 쉬어야겠구나. 어머님, 저 지금 입덧도 너무 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해서.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말에 눈을 똑바로 뜨고 토를 달아. 친정 엄마가 없으니 어디서 배 빌려온 종년처럼 버릇없이 굴어. 유난 떨지 말고 어서 시장이나 봐와. 오늘 밤새도록 전 부치고 나물 무쳐라.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만 하던 남편 역시 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라, 지안아.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애 낳을 때 더 힘들어져. 그리고 우리 집안 제사인데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엄마 기분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와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혀 변기를 붙잡고 토하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랄함이란 진정 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제 눈물겨운 헌신과 인내는 그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도리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만취해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고 그의 자켓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이자 상간녀인 강민주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추악하고 더러운 대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야, 오늘도 너랑 있어서 행복했어. 집에 오니까 그 고아년 낳자.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 자기야, 그럼 그년이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오빠 아이 임신한 지 벌써 3달째란 말이야. 배 나오면 어떡해? 조금만 참아, 민주야. 내가 그 고아년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서 길바닥에 쫓아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진우야, 민주 그 집안 아버지가 강남의 번듯한 빌딩을 한 채 갖고 계신단다. 그런 어마어마한 복덩이를 두고 왜 저런 아무것도 없는 고아년한테 묶여서 내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니? 엄마, 나도 민주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2년이 지금 애까지 가졌는데 순순히 물러설 연도 아니고 어떡해?
소문이라도 나면 나 회사에서 매장당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임산부년이 몸 안 사리고 살림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테니까. 그년이 제 발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게 만들 테니까. 너는 그저 모른 척하고 회사 일만 해.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인간들, 제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라는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 짜고서 저와 제 소중한 아이를 무참하게 짓밟고 버리려 했던 겁니다. 추악한 음모의 전말을 알게 된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배를 감싸 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이 인간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이후 제 눈에서 약한 눈물은 완전히 마르고 오직 서슬퍼런 복수심과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 만 28세 생일날이자 2천억 원의 유산을 온전히 제 손으로 줄 수 있는 결전의 날이 정확히 한 달 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부님의 유산을 완벽하게 관리해 오던 국내 최고 로펌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인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멸시킬 치밀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는 철저하게 힘없는 피해자 연기를 하며 그들이 파놓은 덫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어느 날 거실 테이블에 미리 작성된 이혼 합의서와 전 재산 포기 각서를 매섭게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우리 귀한 진우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고 물러나거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온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애가 졌다고 유세 떨지 말고 몸뚱이만 나가라.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악독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고아년이 기어코 우리 아들 돈 몇 푼 뜯어내려고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아, 어디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살얼음이 어는 차가운 물로 바닥 물청소를 하라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임산부인 저에게 잔인한 육체적 학대와 인격 모독의 폭언을 매일같이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혹행위를 할 때마다 집안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와 녹음기가 그 모든 범죄 현장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이 남편 박진우는 상간녀 강민주와 눈이 멀어 더욱 대담하고 흉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수십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발견하고 제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내어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는 대담한 사문서 위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강민주의 아버지가 추진한다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리겠다며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악질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수억 원의 고리 사채를 끌었었습니다. 그 위험한 불법 대출 계약서 역시 제 명의를 도용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내 도장 찾고 그러던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일에 간섭이야?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고환연 주제에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넌 살림이나 해. 주제 파악 못하고 자꾸 귀찮게 굴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이미 욕망의 늪에 깊숙이 빠져 사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올수록 제가 뒤에서 당기는 덫의 줄은
팽팽하게 그들의 목을 조여갔습니다. 마침내 제 만 28세 생일날이자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운명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생일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시내 최고급 일식집의 독립된 룸으로 정중하게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비싼 일식집에서 밥을 산다고 하니 마침내 돈을 뜯어낼 각오를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줄 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가방에서 두꺼운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야, 이지한. 오늘 내 생일이라니까.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푸마. 지금 사인하지 않으면 내 뱃속에 애 새끼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담배를 물며 거들었습니다. 지아나, 좋게 말할 때 사인해라. 나 이미 민준의 집이랑 이야기 끝났고 다음 달에 바로 살림 차리기로 했어. 너 같은 가난한 고아년이랑 무려 3년이나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넌 평생 감지덕지해야 해. 안 그래? 그들의 추악한 본색과 언어 폭력이 방 안의 공기를 더럽히며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때가 되었네요. 제가 손뼉을 2번 치자 룸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제 전담 변호사와 그 뒤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이 범벅이 된 상간녀 강민주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남편 박진우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녀?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년은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지 같은 고아년인데 누구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야? 그 비명 섞인 소리에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인증한 무려 2천억 원 규모의 토지 및 자산 상속 증명서를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이지한 씨가 만 28세가 되어 모든 재산권이 완벽하게 의뢰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상속 증명서에 찍힌 어마어마한 금액과 법원의 직인을 본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안이 온 눈을 비벼대며 서류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들 앞에서 저는 고개를 돌려 상간녀 강민주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주 씨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라 도박 빚만 5억이 넘는 신용불량자던데요. 그 순간 남편 박진우의 얼굴이 지독하게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민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주 딸이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바친 돈이 얼마인데 우리 집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서 사채까지 끌어다 줬단 말이야.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비명을 질렀지만 상간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들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박진우가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 종신보험 수령인을 변경하고 고의 사고를 모의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범죄 증거가 낱낱이 드러나자 조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멸시하던 남편 박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가시네한테 홀려서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배 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시어머니 역시 눈빛을 싹 바꾸어 더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애구, 우리 복덩이 며느리야. 이 시어미가 나이가 들어서 잠시 노망이 나서 그랬다. 내가 속으로는 널 얼마나 아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피를 나눈 어떤 가족인데. 저는 그들의 더러운 손을 차가우면서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채로 잡은 아파트 채권은 제가 통째로 인수했으니 내일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날 준비나 하세요. 제 냉혹한 선언과 동시에
방문이 완전히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5-6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 남편 박진우와 상간녀 강민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찍어 계약서를 조작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미행하고 고해 사고를 유도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흉악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된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남편과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방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시어머니, 그 비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지난 3년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 지독하게 맺혀있던 시커먼 체증이 한순간에 얼음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던 모든 어둠은 법의 심판 아래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박진우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 역대 최고 수준의 막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불륜관계를 넘어 계획적으로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고 뱃속의 아이와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흉악한 범죄에 죄질이 아주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상간녀 강민주는 구속수사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로 공중분해되어 날아가자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마저 철저히 외면당한 그녀는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골 변두리의 가장 허름하고 차가운 요양원에 홀로 버려지듯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 거친 밥을 먹으며 매일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음성이 가끔 비서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지만 저는 단 한 번의 자비도 없이 그녀의 모든 연락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심었던 추악하고 사악한 죄의 씨앗을 그대로 돌려받아 비참하게 파멸했고, 저는 그들이 남긴 쓰레기 같은 흔적들을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냈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물려주신 소중한 2천억 원의 재산과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곧 세상의 빛을 볼 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워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정 부모가 없다고 무시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외모와 배경으로만 판단하여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며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신합니다. 세상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타인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이기적인 탐욕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제 길고 처절했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람의 겉모습이나 가진 재산의 유무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바라보며 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